맨발 걷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는 바로 곳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맨발의 의미에 대해서 3가지 알아봤죠. 이번에는 맨발 걷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맨발 걷기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라는 의미로 아주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맨발 걷기 매뉴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SNS 댓글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큰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내 발의 상태와 나의 체력 수준, 그리고 맨발 걷기 하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바닥을 선택하는가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같은 곳은 좀 오래 걸어도 괜찮겠지만 숲길에서 맨발로 트레킹을 오래 하면 초보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맨발 걷기가 처음이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 안전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산책 난이도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알려드릴 테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순서대로 적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닷가 모래사장. 맨발로 촉촉한 바닷가를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있고 또 소금기와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된 바닷물은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죠. 바닷가 모래사장은 다칠 염려도 별로 없어서 최상의 맨발 걷기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닷물에 젖지 않은 마른 모래사장도 좋습니다. 바닷물에 젖어서 약간 단단해진 바닷가 모래사장은 최고의 맨발 걷기 장소입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환상적인 환경에 사시는 셈이죠. 두 번째, 황토길입니다. 황토길은 촉감도 매우 좋고 접지도 잘 됩니다. 다만 물기가 너무 많으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 발에 힘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 중에서 특별히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다면 맨발 걷기 초기에 황토길을 걷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균형 감각에 이상이 없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맨발 걷기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잔디밭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잔디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맨발 걷기 장소입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 또는 비가 온 뒤에 수성못 잔디 광장을 무척 좋아합니다. 접지도 잘 되지만 발바닥을 간지리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잔디와 마치 장난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잔디밭을 좋아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잔디밭을 보호하느라고 금지해 놓은 곳은 피해야 되겠죠. 잔디밭을 말씀드리면 해충 같은 것, 특히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와 같은 급성 감염병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풀밭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한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해충에 물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걸어 다니면 물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 잔디밭에서는 맨발 걷기를 안 하시는 것이 차라리 좋겠죠. 꼭 잔디밭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불안감을 억눌러 가면서 억지로 맨발 걷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발 걷기는 그 자체의 운동 효과도 좋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건데 이렇게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맨발 걷기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는 모래사장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는 곳은 제가 자주 가는 대구 압산공원의 고산골입니다. 고산골 입구에는 공룡공원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공룡 화석을 이렇게 모래 속에 묻어놓고 이걸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공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운동장 구석에 있는 모래사장이나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모래사장도 좋습니다. 특별히 모래사장 아래에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접지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이 약한 분들도 다칠 염려가 별로 없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래사장 안에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 숨어 있다면 한 바퀴 돌면서 조심스럽게 탐색해 보시고 치운 후에 하시면 더 안전하겠죠? 다섯 번째는 흙길입니다. 흙길에는 마사토가 함께 깔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산책로에는 주로
흙바닥에 마사토를 같이 깔아둔 곳이 많습니다. 흙길은 어떤 흙을 쓰는가에 따라 바닥의 거친 정도가 무척 다양합니다. 마사토는 모래처럼 고운 것도 있지만 작은 자갈처럼 거친 것도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길에서부터 자갈이나 모래가 섞여 있는 흙길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발바닥의 두께, 또 자신의 맨발 걷기 이력, 그리고 체력 수준에 맞게 적당한 흙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냇물이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냇물에는 돌이 많아서 발의 느낌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냇물도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섬진강 같은 곳은 강물에 모래사장이 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강가라면 맨발 걷기에는 아주 천국 같은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돌이 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뛰어다닐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 조심해서 걷기 때문에 돌이 있는 시냇가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온 후에 산에 가면 시냇물이 콸콸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웬 횡재인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산에도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시원한 시냇물의 감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하진 않거든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귀한 기회이니까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는 가까운 산에 가서 시냇물에 발을 한번 담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숲길입니다. 나무가 있는 숲길에는 낙엽도 있고 크기가 제각각인 돌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고 바닥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낙엽이나 나무가 깔린 숲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낙엽으로만 완전히 다 덮여 있는 그런 길은 별로 없습니다. 낙엽들이 흙과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숲길도 대체로 접지는 잘 됩니다. 저는 맨발로 걸은 지가 꽤 오래된 데다가 발바닥도 제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트레킹 할 때도 그냥 맨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자극을 통해 세상의 온갖 감각을 맛보는 경험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산길입니다. 산길은 숲길과 바닥 그 자체의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경사가 있어서 발목에 힘이 좋지 않다면 좀 어렵습니다. 산길이라도 경사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숲길을 1시간 이상 오래 걸어도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산길에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맨발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감각과 친숙하게 되면 마치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이 약하거나 면역이 낮은 분들이라면 산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생기거나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접지가 잘 되는 바닷가도 좋고 황토길도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쉽고 간편하게 가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내가 매일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생활 환경에서 가장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거기가 공원 모래사장이든 아니면 흙길이든 잔디밭이든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맨발 걷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는 바로 매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발이 바닥에 닿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발이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발 뒤꿈치에 지방층과 족저 근막, 풋코어 근육들이 신발의 쿠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내 발의 각 부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신발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록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는 상황이 많지만 신발이 발을 과잉보호해서 발의 기능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제 역할을 못하던 발이 제대로 기능할 때까지는 신발이 알아서 충격을 흡수할 때보다 아무래도 걸음걸이 속도가 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릴 때는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발의 아치가 효과적으로 몸을 앞으로 밀어주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빠르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커집니다.
발 아치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걷는 이득에 비해 발 뒤꿈치의 충격이 골반과 척추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손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바닥과 닿는 곳은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옮겨가야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좀 더 사뿐사뿐하게 바닥을 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 발이 바닥에 닿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바닥이 딱딱할수록 뒤꿈치보다는 앞꿈치로 딛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처음 하는 분 중에는 발과 다리 근육이 약한 분들이 많아서 앞꿈치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더욱 늦추셔야 합니다. 발 전체가 바닥에 닿는다 하더라도 쿵쿵 걷지 말고 조금 더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발에도 충격이 덜하고 허리나 골반에도 충격이 덜합니다. 모래사장이나 황토와 같이 바닥이 부드럽다면 걷는 방법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사토나 산길, 학교 운동장 이렇게 바닥이 딱딱하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좀 더 집중하여 발 뒤꿈치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나비처럼 사뿐사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이나 발목, 무릎,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서 사뿐사뿐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 바닥이 딱딱할수록 그리고 걷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뒤꿈치보다는 앞꿈치로 디뎌야 합니다. 발 전체가 닿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사뿐사뿐하게 걸으시면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요령을 그림과 함께 정리했으니까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 속도가 느리거나 바닥이 부드러운 경우에는 평소와 같이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아도 됩니다. 이럴 때 맨발 걷기의 목표는 명상과 같은 상태에서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온몸에 휴식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거나 바닥이 딱딱할수록 앞꿈치로 바닥을 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맨발로 운동 효과를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풋코어 근육과 장딴지 근육,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온몸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맨발 걷기 할 때 속도와 바닥의 딱딱한 정도가 중간이라면 발바닥 전체로 사뿐하게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휴식도 필요하고 활력도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속도와 바닥의 거친 정도를 감안해서 뒷길을 적절하게 선택하신다면 안정과 평화, 활력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걷는 것이 좋을까요? 맨발 걷기의 속도나 양은 자기 체력과 목적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어떤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한 뒤에는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은가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나의 체력과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체력에 맞게 선택하자.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걷는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좀 적응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의 거친 정도와 맨발 걷기 시간, 맨발 걷기의 속도 등도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바닥과 맨발 걷기의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운동 효과를 위해서 조금 더 빨리 걷거나 달리시는 것이 기본적인 맨발의 효과 위에 운동 효과까지 더 하는 것이니까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씩 막 맨발 걷기를 해도 전혀 불편한 것이 없을 정도로 체력도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맨발 걷기에 시간을 늘리시면 되겠죠. 반면 체력이 약한데 무리하게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꼬마 시절 외에는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질병 또는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좀 더 천천히 걸으시고 좀 더 부드러운 바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맨발로 걷지 않고 그저 땅바닥에 발이 닿아 있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맨발 걷기의 3가지 효과 중에서 접지 효과만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맨발 걷기로 걷지는 않고 앉거나 선 상태에서 발이 바닥에 닿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운동 효과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맨발로 지구와 접속하여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또 다른 즐거움과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발의 상태를 감안하여 단 5분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표에 맞게 선택하자. 맨발 걷기를 명상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목적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걷기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수많은 자극이 발바닥을 통과하여 다리와 척추를 지나서 뇌까지 도달합니다. 뇌는 그 수많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새로운 면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각이 풍부해질 때 인식이 깊어지고 인식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집니다. 삶이 깊어질 때 우리는 개체적 자아에 덜 집착하게 되고 좀 더 높은 시선으로 더 멀리 더 넓게 세상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비록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삶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별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감각은 더욱 풍부해지고 인식은 깊어집니다. 이때 개체적 자아의 욕망에 휩쓸려 가던 급류에서 빠져나와서 그 거친 물줄기를 고요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한편 맨발 걷기를 운동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맨발 달리기가 더욱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맨발 걷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맨발의 의미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접지, 두 번째는 풋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 세 번째가 지압 효과입니다. 이 3가지 효과 중에서 풋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지압 효과를 더 크게 누려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거칠고 다양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바닥에서 맨발 달리기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목표를 잡으셨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른 것이 좋겠죠. 대신 이렇게 맨발 달리기를 한다면 발 뒤꿈치에 충격을 주면서 쿵쿵 걸으시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사뿐사뿐하게 걷거나 앞꿈치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 효과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내가 더 큰 비중을 줄 것인지에 따라서 속도와 양, 바닥의 거친 정도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기 몸과 자기 목적이 기준이므로 그것에 맞게 걷기의 속도와 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많거나 적다면 약간의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일시적입니다. 안전에 관한 큰 원칙을 숙지하시고 좀 더 꾸준히 하다 보면 대체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접지만 잘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 주의사항입니다. 여름철 한낮에는 아래와 같은 바닥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스팔트. 두 번째, 시멘트. 세 번째, 돌이 많은 바닥. 네 번째, 바위. 다섯 번째, 보도블록. 이런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했다가는 정말 화상 입고 물집 잡히기 딱 좋습니다. 물론 아스팔트는 접지가 되지 않으니 일부러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원에 조성된 흙길을 걷기 위해 차를 가지고 가는 분들 중에서 더러 주차장에서부터 맨발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아스팔트나 시멘트, 자갈, 보도블록 등으로 조성된 곳이 많은데 한여름에는 이런 바닥을 맨발로 걷게 된다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를 선호하는 마니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맨발 걷기로 이미 단련된 분은 자기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처음 시작한 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초보자가 한겨울에 하신다면 짧은 시간만 하시고 적응되는 정도를 보아가면서 맨발 걷기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상에 유의하셔서 맨발 걷기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발을 씻으면서 살피셔야 합니다. 맨발로 하더라도 옷은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맨발이 닿을 때 많이 불편하시면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신발이나 접지 양말의 도움은 최소화하고 맨발이 그대로 바닥에 닿는 것이 가장 좋죠. 물론 충분히 건강하고 자신감이 붙으셨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는 동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맨발 걷기 겨울철 유의사항을 위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맨발 걷기 후에 발 관리. 맨발로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걷고 난 뒤 발을 소중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후에 발을 씻으면서 상처가 있는지 어디 벌레 물린 데는 없는지 꼭 살피십시오. 티눈이나 굳은 살, 무지 외반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아픈 부위, 족저근막염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 등등 발의 전 영역을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혹여나 평소와 다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서 전문의에게 상의하고 조기에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언제나 전신의 체중을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발의 도움을 받다가 맨발 걷기를 하면 온전히 발 자체의 근력과 균형감만으로 체중과 움직임을 모두 떠받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발에 따스하고 세심한 눈길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은 발 마사지를 통해 발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 맨발족들은 아쉽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땅과 만나서 평화롭고 건강한 맨발 걷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죠. 그렇지만 몇 가지 대비만 한다면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이 단순한 취미 생활로 하시는 거라면 추운 계절에 맨발 걷기를 꼭 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암 환우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쌓이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겨울철 맨발 걷기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수칙만 안전하게 잘 따르신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겨울철 맨발 걷기 왜 더 좋은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척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스트레스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스스로 꿈틀거리면서 껍데기를 깨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생명에게는 얇은 계란 껍데기조차도 두꺼운 성벽처럼 버거운 대상일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리로 껍데기를 깨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이것은 병아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는 바로 삶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겨워 보이는 병아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껍데기를 깨준다면 그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힘들어할 때 어미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스스로 알을 깨려는 정도의 스트레스조차 없다면 병아리는 세상으로 나올 수도 건강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흙을 뚫고 새싹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의 틈을 비집고 가장 부드러운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연한 줄기를 뒤틀면서 땅 위로 솟아날 곳을 찾아갑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겨우 땅 위로 솟아 올라왔는데 가볍게 스치는 봄바람조차 새싹에게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싫어서 싹을 틔우지 않는다면 씨앗은 캄캄한 흙 속에서 썩어갈지도 모릅니다. 평생 햇빛을 만나지 못하고 초록의 잎사귀도 만들어 보지 못하겠죠. 또 예쁜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늘이 될 만큼 커다란 줄기와 가지를 뻗지도 못할 것입니다. 커다란 줄기에서 달콤한 열매를 내고 가을이면 새색시 볼 같은 발그레한 단풍도 만들어 지구별을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가 싫다고 평생 스스로 땅 속에 갇혀 지내는 셈이죠. 식물조차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적당한 스트레스가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원리를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트레스의 양에 따라서 생명체의 삶을 더욱 촉진할 수도 있고 더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은 삶도 생명체의 건강에 그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 혹은 항노화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시르투인 유전자는 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도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은 대표적으로 시르투인 유전자를 깨우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적절한 스트레스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체온이 낮아지는 것, 즉 추위입니다.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적당히 추운 것이 좋습니다. 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정화하고 근육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과정입니다. 이때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18도 내지 19도 정도의 약간 낮은 온도가 오히려 숙면을 돕습니다. 맨발 걷기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물론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걷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차가운 바닥의 스트레스를 느껴보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 회복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냉수 마찰을 하는 것이 겨울철 건강 비법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1년 내내 차가운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맞게 1년에 약 4개월 정도를 차가운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호르메시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겨울 동안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3월이 그렇게 더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계절에 감사하고 다음의 계절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만큼 발을 보호하고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맨발을 노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면 5분도 좋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지신다면 매일 1분씩이라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노출 시간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맨발 걷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발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라면 겨울에 발을 모두 노출하기보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접지 양말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양말에다가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발가락 앞부분은 보호하고 접지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유전자를 키는 길은 체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지나치게 시원한 곳만 찾는 것도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늘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나에서 몸을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 운동을 통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국이나 병원이 워낙 가까운 곳에 있고 조금만 아파도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해열제를 사서 먹거나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곤 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꼭 건강에 이로운 것일까요? 세균 감염은 일반적으로 드물고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이 훨씬 흔합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특별히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고 유행 따라 퍼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치료제를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보다 증상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체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활동력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주 위험한 정도의 고열이 아니라면 열이 나는 것이 오히려 병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높은 온도에서는 활동이 억제됩니다. 일상적으로 체온을 높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높이는 방법 중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맨발 걷기보다 일상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장수 유전자를 켜는 방법은 배고픔입니다. 간헐적 단식, 일정 기간 동안의 단식은 모두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16대8 식사법입니다.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음식을 드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정 허기가 진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먹습니다. 과일은 30분, 채소는 1시간 정도면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덜 줍니다. 음식을 드신 후에는 소화기관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음식은 단 10분만 먹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소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섞이면 그만큼 소화 시간도 길어집니다. 특히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은 소화 기간이 더욱 깁니다. 라면은 밀가루를 튀긴 데다가 방부제까지 포함되어서 위를 통과하는 시간이 32시간이나 걸렸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부 처리된 식품을 소화하는 데에는 여러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가급적 빨리 소화시키고 남은 것들을 배설해야 하는 소화기관의 입장에서는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만성염증과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소화되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가급적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뒤섞어서 먹지 않는 단순한 식사가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푸짐하게 먹는 것은 수명을 짧아지게 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만큼 드시고 적당한 정도의 공복을 즐길 줄 아는 생활 습관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장수 유전자를 켜는 숨겨진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도 겨울에 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만으로 온몸의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약 200만에서 4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손과 발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냉수로 샤워를 한다면 이 모든 땀샘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손과 발에서는 땀이 분비됩니다. 다른 신체 기관보다 더 밀집된 손발의 땀샘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냉수 샤워를 짧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맨발 산책을 좀 더 긴 시간 한다면 비슷한 호르메시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맨발 산책은 우리 몸에 있는 약 4분의 1 정도의 땀샘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좋습니다. 익숙해진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고 맨발 걷기의 속도도 올린다면 호르메시스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새롭게 배워야 하는 운동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비교적 손쉽게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도 기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철 맨발 걷기를 위한 요령을 사전 준비, 맨발 걷기 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관리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발을 보호할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 외의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겨울철 맨발 걷기 준비의 핵심입니다. 두툼한 겉옷과 방한 모자, 장갑, 물티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를 충분히 보온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에서 발은 접지를 하더라도 몸의 다른 부분은 충분히 보온해주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온성이 좋은 겉옷을 준비합니다. 긴 패딩이 그런 면에서는 몸의 넓은 부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바지도 따뜻한 것을 입으시고 추운 날에는 가급적 모자로 귀까지 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갑도 꼭 챙기시고 마무리를 위해서 물티슈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지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신발. 현재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접지 신발을 검색하면 무척이나 다양한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2, 3만원짜리부터 수십만원짜리 접지 신발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만원 이하의 접지 신발은 대체로 접지와는 무관한 제품이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저 키워드에 접지 신발이라고 쓴 것 뿐이지 접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외 배송 상품이 많아서 잘못 주문했다가 다시 반품할 때는 상당히 번거롭거나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접지 제품을 사실 때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그리고 실제 접지가 되는지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접지가 되는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한 신발인데 가격이 1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6, 7만원 정도 하는 것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지 신발을 사신다면 제목만 보고 사지는 마세요. 꼼꼼히 내용을 다 따져보시고 진짜 접지가 되는 제품인지 반품은 용이한지 잘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접지 신발은 사실상 맨발 걷기 효과 3가지 중에서 푸코 강화나 지압 효과는 볼 수 없고 접지 효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이 약한 분들 또는 당뇨가 심한 분들, 발의 상처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초기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접지 양말. 접지 양말은 접지 효과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푸코 강화 효과와 지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맨발보다는 덜하겠죠. 발의 상처가 염려되거나 너무 차가운 바닥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접지 양말을 신는 것도 겨울철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양말. 접지 양말보다 더 좋은 것이 일반 양말로 접지 양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접지 양말을 만든다면 접지뿐 아니라 푸코, 지압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을 받으면서 호르메시스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오히려 돈 주고 사는 접지 양말보다 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접지 방법. 양말 외에도 보온 실내화나 덮버선 등 다양한 제품들의 바닥에 구멍을 만들어서 맨발 걷기 신발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니만큼 애착도 가고 활용도도 높으니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접지 신발을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최근에는 지팡이에다가 구리선이나 접지가 되는 재료를 사용해서 지팡이로 접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 겨울철 맨발 걷기를 위한 도구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준비 운동 차례입니다. 맨발 걷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몸을 풀고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맨손 체조도 좋고 제자리에서 발목과 다리, 팔과 어깨, 허리 등 다양한 관절 부위를 모두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발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맨발 걷기를 끝까지 자기 목표대로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링크를 한 내용을 보신다면 맨발 걷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것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여름보다 좀 더 천천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천천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근육과 피부가 좀 부드러운 상태에서 같은 충격이라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겨울철에는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땅 표면이 딱딱하게 얼어 있어서 뒤꿈치로 땅바닥을 세게 디디면 충격이 더 커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나무들이 열매와 이파리를 다 땅으로 돌려보낸 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잠잠한 것을 봅니다. 맨발러 여러분들도 잠잠히 자신의 진정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도 천천히 걸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걷는 시간, 초보자라면 5분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걷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모래사장과 같은 곳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일 1분 정도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충분히 맨발 걷기의 내공을 쌓으신 분이라면 이보다 더 긴 시간을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발의 상태, 체력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천천히 늘려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히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겨울에도 6시간씩 맨발로 산책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으니까요. 함께하면 좋은 운동, 맨발 걷기를 통해 푸코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 중간중간 다른 하체 운동을 병행하면서 발의 자극은 좀 줄이고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가 중간에 맨몸 스쿼트를 하면서 전반적인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맨몸 스쿼트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종아리 근육도 푸코어와 함께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정맥의 밸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정맥의 밸브인데 이 밸브가 고장나는 것을 정맥류라고 합니다. 정맥류는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는 다리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풋코어와 함께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까치발 들기입니다. 용어로는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입니다. 나무나 목책 등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5초간 유지한 뒤에 천천히 뒤꿈치를 다시 내리면 됩니다. 까치발 들기는 발목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 뒤에 하셔야 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하시는 경우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하니까 반드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관리, 맨발 걷기 이후에는 발을 꼼꼼하게 씻으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상처가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잘 대처하면 심각하게 발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당뇨발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발에 상처가 나면 골마서 결국 발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병인 당뇨발도 있는데 이 당뇨발은 환자도 의사도 다 무서워하는 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뇨발로 진행하는 것은 대체로 상처를 빨리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상처가 난 직후에 확인하시고 즉시 병원에서 처치를 하신다면 발을 잘라내는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이미 진행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을 신어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초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씻자. 겨울철 맨발 걷기를 마친 후에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맨발 걷기로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씻으면 자칫 수포가 잡히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는 발이 이미 차가워진 상태이므로 찬물로 씻더라도 그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 직후에는 가급적이면 찬물로 씻으시고 충분히 발의 감각이 회복된 뒤에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티슈 이용.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맨발 걷기 후에 주로 물티슈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간편하게 작은 물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맨발 걷기 후에 발을 가볍게 닦고 집에 와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씻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르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산신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맨발 걷기 후에 흙만 털고는 양말을 신고 바로 하산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양말을 신은 채 샤워실로 가고 비로소 양말을 벗고 샤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편리한 방법 아닌가요? 찜찜한 분은 물로 씻으시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응원합니다.